김서연은 낡은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쥔 채 숨을 골랐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들은 마치 거인들의 숲처럼 솟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미래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그 거대한 탑은 그녀의 꿈이자 동시에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이었다.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면접이 바로 저곳에서 이제 1시간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정장을 한 번 더 매만졌다. 시장에서 큰맘 먹고 산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력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 기회를 간절히 원했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방의 작은 대학을 졸업하고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전전하며 경력을 쌓았다. 변변찮은 배경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래그룹의 전략기획팀은 업계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었고 그곳에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서연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능력과 성실함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미래그룹 본사로 향하는 길.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소나기였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저마다 건물 처마 밑이나 상점 안으로 뛰어들었다. 서연도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면접을 앞두고 비에 젖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그녀의 눈에 길 건너편에서 비틀거리는 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노인은 작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걷고 있었지만 거센 비바람의 우산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면접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지금은 한시가 급했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인의 위태로운 모습이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느껴져 마음이 쓰였다. 결국 그녀는 짧은 갈등 끝에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자신의 서류 가방을 든 손으로는 비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인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노인은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빗물과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노인의 손에서 우산이 힘없이 굴러갔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차가운 도시의 속도만큼이나 빨랐다. 서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노인에게 달려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며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노인은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그녀는 즉시 에일링쿠에 신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 손목시계를 보았다. 면접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는 분명 늦을 터였다.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노인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와 이름 모를 노인의 생명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싣는 동안에도 서연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구급대원 한 명이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동행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꿈이 담긴 미래그룹 본사 건물이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연은 흠뻑 젖은 채로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면접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미래그룹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냉정한 목소리뿐이었다. 김서연 씨, 면접 시간 엄수는 기본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가차없이 끊겼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몇 년 동안의 노력이 그토록 간절했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후회는 없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그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노인은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안정을 위해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의 소지품에서 연락처를 찾아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입원 수속까지 모두 마친 뒤에야 병원을 나설 수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젖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가에 기댄 채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오늘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었다. 면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절망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오늘 옳은 일을 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만약 그 노인을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면 지금쯤 자신은 미래그룹의 면접관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과 포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록 기회는 놓쳤지만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방 안의 냉기가 그녀를 맞았다. 책상 위에는 미래그룹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했던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제는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들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나왔다. 서러움과 아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그녀를 덮쳤다. 그렇게 김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행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닫힌 줄 알았던 문이 사실은 더 큰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김서연은 텅 빈 옥탑방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떨어진 면접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그녀는 애써 다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뒤적여 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미래그룹만큼 그녀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 마치 첫사랑을 잃은 사람처럼. 다른 대안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열정과 꿈은 모두 그곳을 향해 있었기에 상실감은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병원에 몇 번 더 찾아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노인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은 그저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서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어차피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스팸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자신이 미래그룹 회장, 비서실의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그날의 일에 대해 질책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원자에게 기회가 갔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려는 것인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어지는 남자의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김서연 씨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저희 미래그룹의 미래전략기획실에 특별 채용을 제안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미래전략기획실 들어본 적도 없는 부서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원한 곳은 전략기획팀이었고 이미 면접에서 불참으로 탈락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요. 비서실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별개의 건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김서연 씨의 가능성을 보시고 내린 결정입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평사원 면접에나 참여할 법한 자신을 그룹 회장이 알 리가 만무했다.
혹시 이것은 신종 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그녀의 의심을 눈치챈 듯 공식적인 채용 절차와 처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원했던 직급보다 높은 대리 직급이었고 연봉 또한 상상 이상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생각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다. 어쩌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결국 그녀는 제안을 수락했다. 며칠 뒤 김서연은 다시 미래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며칠 전 절망감 속에서 바라보았던 그 건물은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이곳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최고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다. 미래전략기획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세련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책상은 단 2개뿐이었고 그마저도 한쪽은 비어 있었다. 마치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유령 부서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안쪽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는 지독할 정도의 엘리트라는 인상을 풍겼다. 비서실장이 그를 소개했다. 인사드리게 이분은 우리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시는 박지훈 대표이사님이시네. 박지훈 대표, 즉 CEO였다. 그는 창업주의 손자이자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끌고 있는 천재 경영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서연은 긴장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지훈 대표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분석적이었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이력서를 들고 있는 듯 했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능력이 우리 그룹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때 다른 한 명의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박지훈 대표와는 또 다른 종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계산적으로 번뜩였다. 비서실장이 다시 소개했다. 그리고 이쪽은 미래전략기획실을 총괄하게 될 최민준 상무 1세. 최민준 상무. 그는 그룹 내 최연소 임원이자 막강한 실권을 쥔 인물로 유명했다. 최민준 상무는 서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김서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듣자 하니 아주 특별한 경로로 입사하셨다고요. 어떤 대단한 배경을 가졌는지 궁금하군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입살을 배경 덕분이라고 단정하며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지만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최 상무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실력이라. 좋습니다. 이 업계는 실력 없는 사람은 살아남기 힘든 곳이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선 채 두 사람의 온도 차이를 느꼈다. 한 명은 차가운 무관심이었고 다른 한 명은 노골적인 경계심이었다. 어느 쪽도 그녀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비서실장은 서연을 비어있는 책상으로 안내하며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해준 뒤 자리를 떴다. 덩그러니 남겨진 서연은 망견자실한 기분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분명 꿈에 그리던 회사였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따뜻한 환영도, 체계적인 인수인계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공간의 적막함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만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장밋빛 미래가 아닌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김서연의 첫 출근 후 며칠은 고요한 폭풍전야 같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민준 상무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방치했고 박지훈 대표는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잊은 듯 보였다. 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읽고 지난 프로젝트 보고서들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할 일을 찾아내며 미래 그룹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준 상무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서연이 들어서자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김서연 씨, 이제 몸도 좀 풀렸을 테니 슬슬 일을 시작해야지. 마침 아주 흥미로운 과제가 하나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을 가장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건넸다. 과제는 동남아시아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업무처럼 보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넘겨보는 순간 서연은 이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해당 사업은 이미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사업을 이제 와서 분석하라는 것은 사실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는 것과 다름없었다. 초의 상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한 인재라니 이 정도 과제는 문제없겠지. 기한은 일주일 주겠소? 김서연 씨의 날카로운 분석을 기대하지. 일주일.
수년에 걸쳐 진행된 해외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 시장 상황과 법규, 그리고 내부 문제까지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그녀의 길을 꺾고 무능함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담긴 시험대였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도전 과제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묘한 승부욕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다. 책상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밤낮이 바뀌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고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방대한 자료와 씨름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복잡한 회계 장부, 현지 법률 자문서까지.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재구성해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시장 예측 실패나 운영 미숙 때문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무심코 넘기던 자금 집행 내역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현지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한 업체에 유독 과도한 대금이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된 기록이었다. 글로벌 빌더스라는 이름의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건실한 중견기업이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아무리 검색해봐도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서연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석의 방향을 잠시 틀었다. 글로벌 빌더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은 없었지만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날 며칠의 추적 끝에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일부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한 개인의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소유주와 관련된 인물들을 추적하자 마침내 익숙한 이름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민준 상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회사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최 상무가 왜 실패한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을 자신에게 맡겼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덮기 위해 어수룩한 신입사원에게 부실한 보고서를 쓰게 하여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이다. 혹은 그녀를 시험해보고 위협이 된다면 가차 없이 제거할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지금 당장 밝혀야 할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물증이 부족했다. 섣불리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해 쫓겨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일단 자신의 발견을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원래의 임무,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보고서 작업에 몰두했다. 약속된 기한 마지막 날. 서연은 깔끔하게 제본된 보고서를 들고 최민준 상무의 사무실로 향했다. 최 상무는 당연히 그녀가 기한을 맞추지 못했거나 엉성한 결과물을 가져왔을 것이라 예상한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제출한 보고서의 첫 페이지만을 넘겨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보고서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서연의 보고서는 단순히 실패 원인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손실 규모 예측, 법적, 정치적 리스크 분석,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출구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냉정한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프로젝트의 실패를 증명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해당 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최소한의 손실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최 상무는 보고서를 책상 위로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입사원 주제에 너무 건방진 결론이군.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는지 알기나 해. 그는 그녀의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애써 분노를 감추려 했다. 하지만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보고서의 날카로움에 정곡을 찔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창구가 될 수도 있었던 프로젝트를 단칼에 정리하라는 보고서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저의 임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노력만으로 수천억의 손실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 상무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놓인 작은 돌멩이가 사실은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쫓아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짓밟아야 할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그의 적대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이 거대한 비리의 심장부를 건드렸음을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아기와 맞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전사가 되어 있었다. 최민준 상무와의 팽팽한 대립 이후 김서연의 회사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최 상무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은 끊임없이 그녀의 등 뒤에 와 닿았다. 사무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적의 감시망 안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철저하게, 더욱 완벽하게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비리 의혹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최 상무는 그룹 내에서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신입사원에 불과했다. 증거도 아직은 정황에 불과했다.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이기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알 수 없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장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진환 회장이 개인적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최 상무가 자신의 보고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그 문제가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시험일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회장의 호출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비서실장이 안내하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었다. 미래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의 개인 집무실 구역에 위치한 작은 다실 차시이었다. 은은한 나무향과 묵향이 감도는 공간은 바깥의 차가운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벽에는 고풍스러운 서화가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비서실장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한 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다실 안쪽 창가를 등지고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하얀 전통 한복을 입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부드러운 석양빛이 그의 흰 머리카락과 인자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보았던, 그리고 그보다 더 전인 비 오는 거리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단지 남루한 옷 대신 고고한 한복을 입고 있었을 뿐 틀림없는 동일 인물이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그녀를 특별 채용한 회장님이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었던 것이다.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박진환 회장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김서연 대리, 이리 와서 앉게. 놀란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병원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있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박 회장은 직접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그날 밤 정말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아마 길거리에서 꼼짝없이 큰일을 당했을 거야.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떨고 있었다.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거리를 헤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가끔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세상 구경을 하곤 한다네. 높은 의자에 앉아 보고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사람들의 진짜 얼굴,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나 자신부터 낮아져야 하는 법이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나는 많은 것을 보았네.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는 무심한 사람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타인을 돕는 한 젊은이를 말일세. 그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내가 자네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단순히 그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함이 아닐세? 나는 자네의 그 용기와 결단력을 보았네. 자신의 성공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 올곧은 마음을 높이 산 것이야. 우리 미래그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스펙 좋은 인재가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일세. 그는 서연이 초의 상무에게 제출했던 보고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가 발견한 비리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비유적인 말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 큰 집도 오래되다 보니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구석에 먼지가 쌓이고 좀이 슬기 시작했네. 처음에는 작은 벌레 한 마리였지만 내버려 두니 어느새 집의 기둥을 갉아먹는 큰 병이 되어가고 있어. 하지만 집이 너무 크다 보니 어디가 썩어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지.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나는 자네를 이유 없이 이곳에 앉힌 것이 아닐세. 자네는 누구보다 밝은 눈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네. 자네의 양심과 직감을 믿고 이 집의 어두운 구석을 두려워하지 말게나. 자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내주게. 이 늙은이가 자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겨주는 말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박진환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최민준 상무의 비리는 물론 그룹 내에 만연한 부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자신, 김서연이었다. 서연은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회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는 최 상무의 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대답 속에는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깊은 교감이 흘렀다. 다실에서 나온 서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가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벽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반드시 넘어야 할 목표로 명확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명감으로, 막막함은 용기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미래그룹의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집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회장의 비밀스러운 칼이 되어야 했다. 박진환 회장과의 만남 이후 김서연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숲속에 숨어있는 독사를, 최민준 상무라는 이름의 그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내 비리 고발이 아니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전쟁의 서막일 수도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최민준 상무의 감시망은 사무실 곳곳에 뻗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낮 동안 그녀는 평범한 신입사원의 가면을 쓴 채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그곳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전쟁터가 되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최 상무가 과거에 담당했던 모든 프로젝트 자료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10분 활용했다. 공식적인 감사팀의 권한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공개된 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에 숨겨진 작은 숫자들, 행간에 감춰진 미묘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흩어져 있는 정보의 파편들을 하나씩 연결하며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갔다. 글로벌 빌더스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비슷한 패턴의 유령 회사들을 여러 개 더 찾아냈다. 홍콩에 서버를 둔 페이퍼 컴퍼니,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한 회사 등 이름과 국적은 달랐지만 그 역할은 모두 같았다. 미래그룹의 여러 계열사, 여러 사업부에서 추진된 프로젝트의 자금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이 회사들로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규모는 그녀가 처음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최민준 상무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네트워크, 즉 공모자들이 존재함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자금이 흘러 들어간 프로젝트의 책임자들과 재무 담당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최 상무와 입사 동기이거나 그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그룹 내에 견고한 자신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는지 절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카르텔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끔찍한 가설이 떠올랐다. 만약 그들의 목표가 그룹의 경영권 자체라면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서연은 이 조사의 범위를 외부로 넓혔다. 그녀는 차명으로 여러 개의 증권 계좌를 만들고 미래그룹의 주식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규모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온
해외 투자법인 몇 개가 그녀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투자 회사들이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그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자금의 뿌리가 초의 상무가 만들어 놓은 유령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민준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종국에는 박진환 회장 일가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거대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부실 프로젝트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린 모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미래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욕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이제 이것은 그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싸워야 할 상대는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반란 세력이었다. 만약 자신의 조사가 발각되기라도 하는 날엔 그녀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조용히 회사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조사 자료를 여러 개의 USB에 나누어 담고 복잡한 암호를 걸어 봉인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었다. 그녀는 외로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박진환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믿어주고 이 집의 어두운 구석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했던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료를 찾기 위해 재무팀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던 중, 그녀는 자신의 접근 기록을 누군가 지우고 보호해주고 있는 듯한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현상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돕고 있었다. 혹은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존재의 등장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서연은 사무실 한쪽 벽에 붙여놓은 거대한 조직도와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았다. 붉은 펜으로 연결된 선들은 마치 인간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최민준 상무의 이름이 검고 굵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밝혀낸 부패의 지도였다. 이제 그녀는 이 지도를 들고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했다. 비록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사명감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최민준 상무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뱀처럼 냉정한 인물이었다. 그는 김서연이라는 작은 쥐가 자신의 곳간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신입사원 정도로 여겼지만 그녀가 보여준 날카로운 분석력과 좀처럼 꺾이지 않는 기세는 그의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그녀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그는 김서연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김서연이 회장님의 뒷배만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문제, 인물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기에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제까지 서연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그녀에게 주어지던 자잘한 업무들마저 모두 끊겼다. 그녀의 책상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서류도 전달되지 않았고 그녀는 어떤 회의에도 호출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유령사원이 되었다. 최 상무는 그녀가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고 지쳐서 회사를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동요하지 않는 척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최민준을 더욱 자극했다. 소극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자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의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서연이 밤샘 작업을 하며 의존했던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이 전사보안 강화라는 명목 아래 갑자기 차단되었다. 그녀가 구축해 놓은 정보망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초의 상무의 비리를 추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모두 잃어버렸다. 최 상무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 그녀를 그 안에 가두고 서서히 질식시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막다른 길에 몰리자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발견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력자의 흔적을 떠올렸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미끼를 던졌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최민준 상무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 조력자가 사실은 초의 상무의 감시자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간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서연은 초조해졌다. 초의 상무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퇴근 후 자신의 사물함에 꽂혀 있는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접근 권한을 잃었던 서버의 일부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익명의 조력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마지막 도움을 주고 사라진 것이다. 서연은 그 USB를 통해 초의 상무의 쿠데타 계획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몇 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최민주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김서연이라는 위협을 단순히 회사에서 내쫓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덫을 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IT 부서의 한 팀장을 조종하여 김서연의 회사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게 했다. 그리고는 미래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설계도와 해외 영업 비밀 자료를 그녀의 컴퓨터에 심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태성전자에 해당 자료를 넘기려 한 것처럼 위조된 이메일 기록까지 완벽하게 조작해냈다. 누가 보아도 그녀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 산업 스파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증거 조작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최민주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그는 감사팀의 내부 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익명으로 제보했다. 물론 감사팀의 책임자 역시 그의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하자마자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마디 설명도 없이 서연의 모든 소지품을 압수하고 그녀의 컴퓨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감사팀장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조작된 파일이 숨겨진 경로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찾았습니다. 김서연 씨 컴퓨터에서 경쟁사로 기밀 자료를 유출하려 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사람들은 서연을 향해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를 배신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한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최민준 상무는 뒤늦게 나타나 마치 모든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김서연 씨, 정말 실망이 크군. 회장님께서 직접 뽑은 인재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그의 위선적인 연기는 완벽했다. 결국 서연은 모든 직무에서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마치 죄인처럼 자신의 짐을 챙겨 회사에서 쫓겨났다. 로비를 걸어 나오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산업 스파이라는 혐의로 곧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최민준의 거대한 그물에 걸려 그녀는 날개 꺾인 새처럼 무력하게 추락하고 있었다. 김서연의 옥탑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감옥이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 그녀는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그녀는 오직 절망이라는 이름의 괴물과 마주하고 있었다. 회사는 그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언론에서는 미래그룹의 산업 스파이 사건을 연일 떠들어댔다. 그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의 좁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억울함에 울기도 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무력한 존재였다. 하지만 바닥까지 추락한 절망의 끝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처절한 옥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 남은 무기는 아직 있었다. 익명의 조력자가 남긴 USB와 그동안 자신이 백업해 두었던 자료들,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히든카드. 박진환 회장의 손자이자 미래그룹의 CEO인 박지훈 대표였다. 그는 차갑고 이성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자이기도 했다. 최민준의 쿠데타 계획이 그룹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 알게 된다면 그가 자신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랏 같은 희망이 있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박지훈 대표마저 최민준의 편이라면, 혹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호소는 철저히 배제했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명백한 증거들로만 보고서를 채워나갔다. 최민준의 횡령이 회사에 끼친 재무적인 손실, 그리고 그의 차명 주식 매입이 경영권에 미치는 위협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하느냐였다. 정직 처분을 받은 그녀가 공식적인 경로로 CEO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신분을 숨긴 채 미래그룹 본사 주변을 맴돌며 박지훈 대표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의 비슷한 시간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고 퇴근은 보통 늦은 밤에 이루어졌다. 경호원들이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전의 날, 서연은 새벽부터 지하 주차장 한쪽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박지훈 대표의 전용 세단이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차가 멈추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박지훈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앞을 막아섰지만 박지훈은 서연을 알아보고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김서연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회사의 골칫거리가 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마주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듯했다. 서연은 지체 없이 그에게 다가가 보고서가 든 봉투를 내밀었다. 대표님, 저를 산업 스파이로 만들려는 이 함정 뒤에는 미래그룹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박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지금 나한테 변명을 하려는 겁니까?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제게 단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고도 제가 유죄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께서 지켜야 할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박지훈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났다. 그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신임했던 이 여자의 눈에는 범죄자의 불안함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짧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탓이오. 그는 자신의 차 뒷문을 열며 턱짓으로 가리켰다. 경호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의 명령에 조용히 물러섰다.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느껴졌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적한 강변 도로에 멈춰 섰다. 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건넨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페이지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고 마침내는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천재적인 경영자였다. 서연이 제시한 데이터와 자금 흐름도 그리고 경영권 위협 시나리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파악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은 박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례적인 방식으로 김서연을 채용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것이다. 그는 최민준을 유능한 인재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최민준은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주인의 목을 노리는 독사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무거워져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서연은 자신이 동남아 리조트 사업 보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조사 과정과 익명의 조력자, 그리고 최민준이 자신에게 덫을 놓은 과정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지훈은 운전석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서연 씨의 모든 직무정지 처분을 즉시 해제하게, 단 공식적인 발표는 보류하고 모든 접근 권한은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복구시켜. 그리고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김서연 씨,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오. 지금부터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 최민준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하오. 필요한 모든 지원은 내가 비밀리에 제공하겠소. 대신 이 일은 우리 두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께도 아직은 비밀일세.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적을 향한 냉철한 분노와 동료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렇게 차가운 도시의 강변도로 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미래그룹의 운명을
건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김서연은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CEO라는 가장 강력한 칼을 손에 쥐인 방역의 선봉장이 되었다. 외롭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박지훈 대표와의 비밀 동맹은 김서연의 상황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옥탑방에 갇혀 있지 않았다. 박 대표는 회사의 보안이 가장 철저한 VIP 게스트하우스를 그녀의 비밀 사무실, 즉 작전 상황실로 제공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슈퍼컴퓨터가 갖춰진 그곳에서 그녀는 이제 미래그룹의 모든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었다. 새로운 협력 관계는 처음에는 다소 삐걱거렸다. 흑수저 출신의 실무 전문가인 서연과 평생을 재벌 3세로 살아온 냉철한 경영자 박지훈은 살아온 세계가 너무나도 달랐다. 서연은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미시적인 접근에 능숙했고, 박지훈은 전체적인 판을 읽고 권력의 역학을 활용하는 거시적인 전략에 뛰어났다. 그들은 때로는 접근 방식의 차이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공동의 목표인 최민준 제거를 향해 나아가며 서서히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최민준과 그의 공모자들을 법적으로 그리고 경영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서연이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은 강력한 정황 증거였지만 교활한 최민준이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는 충분했다. 그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물증이 필요했다. 박지훈은 그룹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IT 보안 전문가와 재무 분석가를 비밀리에 소집하여 서연의 팀으로 붙여주었다. 서연은 이들과 함께 최민준의 자금,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해부하기 시작했다. CEO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핵심 서버의 로그 기록과 해외 법인의 은밀한 자금 거래 내역까지 모두 그녀의 손안에 들어왔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했고 마침내 최민준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했던 결정적인 실수를 찾아냈다. 그는 자금 세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오랜 신복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신복을 무너뜨려 최민준과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박지훈은 다른 한편에서 움직였다. 그는 경영 효율성 진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최민준의 핵심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이것은 풀숲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타초경사 전략이었다. 감사의 칼날이 자신의 턱 밑까지 다가오자 최민준의 네트워크에 속한 인물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이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작은 비리들을 빌미로
몇몇 핵심 공모자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최민준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배신과 의심의 씨앗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견고해 보였던 최민준의 왕국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최후의 결전 장소를 물색했다. 서연은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부족하오. 그의 죄를 만천해 공개하여 그가 그룹 내에서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야 해.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반역을 꿈꿀 수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오. 그가 선택한 무대는 바로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인 그룹의 정기 이사회였다. 이사회는 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과 대주주들이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그곳에서 최민준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굴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었다. 또한 그의 쿠데타 계획이 성공 직전에 이르렀음을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켜 그룹 내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도 있었다. 이제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서연은 이사회에서 상영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편의 범죄 영화와도 같았다. 최민준의 자금 횡령 과정, 유령회사 네트워크, 차명 주식 매입 현황,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취 파일까지 그녀는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한편 박지훈은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호 세력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최민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박지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신만의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이번 이사회를 자신의 쿠데타를 완성할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박지훈 대표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고 자신이 확보한 우호 지분을 통해 대표이사 해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양측 모두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수싸움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사회 전날 밤, 서연과 박지훈은 작전 상황실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민준의 범죄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내일 사용될 방대한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싸움이 이제 곧 끝난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서연 씨, 두렵지 않소?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단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로 여기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를 확인했다. 내일 미래그룹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몰아칠 것이었다. 미래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룹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 권력자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와는 다른 폭풍전야와 같은 미묘한 기류를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다. 박진환 회장은 상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손자인 박지훈 대표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 구석. 김서연은 말단 직원처럼 보이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대부분의 임원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최민준 상무는 달랐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채 경멸적인 시선으로 서연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에게 서연은 이미 끝난 존재.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발악하기 위해 데려온 하찮은 카드에 불과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지훈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미래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몇 가지 안건이 형식적으로 처리된 후 마침내 최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발표 내용은 박지훈 대표의 최근 경영 방침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리한 특별감사로 인한 조직의 혼란, 신규 사업 추진의 부진 등을 지적하며 이 모든 것이 박 대표의 미숙하고 독단적인 경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그래프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된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서히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연설의 마지막에 쐐기를 박았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지금 미래그룹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는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지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최민준의 세력이 서로를 향해 날선 시선을 교환했다. 박진환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최민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박지훈 대표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박 대표는 오히려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최 상무의 발언을 정중하게 받아 넘겼다. 최 상무님의 그룹에 대한 깊은 우려 잘 들었습니다. 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 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어 먼저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던 김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마침내 반격의 시간이 온 것이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걸음으로 발표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최민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런 애송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하고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미래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좀먹고 있는 한 암적인 존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글로벌 빌더스라는 유령 회사의 정보였다. 서연은 감정적인 비난 대신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을 제시했다. 그녀는 동남아 리조트 사업에서 어떻게 자금이 이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떻게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었는지를 명확한 도표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수십 개에 달하는 또 다른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충격적인 내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범죄자입니다. 저런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서연은 그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최민준이 자신의 차명 계좌를 통해 미래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온 거래 내역이었다. 그 주식의 총합은 이사회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회사의 돈으로 회사를 삼키려 한 명백한 경영권 찬탈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결정적인 증거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민준이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 박지훈 대표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할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취 파일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경악하며 그와 거리를 두려 했고, 다른 이사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최민준을 비난했다. 최민준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조작이야. 전부 저 여자와 박지훈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바로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박진환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하고 비통한 눈빛으로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회의실을 단숨에 장악했다. 최민준 상무,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고 믿었는가. 그런데 자네는 내 믿음을 이런 식으로 갚았는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실망감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박지훈 대표를 향해 말했다.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을 안건을 이사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게. 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민준 상무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파면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법무팀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룹의 정상을 꿈꾸던 최민준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서연과 박지훈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감과 피로감, 그리고 승리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최민준 상무와 그의 일당이 쓸려나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감돌았다. 미래그룹의 가장 어두운 치부가 만천해 드러났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한 바닥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다. 박지훈 대표는 혼란에 빠진 임원들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미래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진 리더의 무게감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미래그룹에는 거대한 수술이 시작되었다. 박지훈 대표는 김서연을 책임자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룹 내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부패의 고리를 잘라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민준의 라인에 서서 비리를 방조하거나 동참했던 인물들은 모두 가차없이 속간해졌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는 오직 실력과 정직함으로 평가받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새롭게 수혈되었다. 최민준과 그의 핵심 공모자들은 서연이 수집한 명백한 증거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구속되었고 수년에 걸쳐 저지른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미래그룹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지만 박지훈 대표는 숨기거나 변명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미래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솔한 태도와 과감한 개혁 조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대중의 비난은 점차 신뢰와 기대로 바뀌어갔고 미래그룹의 주가는 폭락 대신 오히려 반등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사람들은 부패를 감추는 기업이 아니라 스스로의 치부를 도려낼 용기가 있는 기업의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김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다. 박지훈 대표는 그녀를 공식적으로 미래전략기획실의 초대 실장으로 임명했다. 한때 유령부서 취급을 받았던 그곳은 이제 그룹의 모든 장기적인 비전과 윤리경영 시스템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격상되었다. 흑수저 출신의 무명 계약직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되는 신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인성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도 정직과 선한 의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박진환 회장의 부름을 받고 그의 다시를 다시 찾았다. 박 회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김 실장,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는 단순히 우리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닐세. 자네는 이 늙은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 즉 올바른 것이 결국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네. 정말 고맙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박지훈 대표와 함께 미래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서서 노을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나 거리감 대신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와 같은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 실장,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그룹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순히 돈만 잘 버는 회사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꿈을 꾸는 곳. 아마 회장님께서도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박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비 오는 밤을 떠올렸다. 면접에 늦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던 그날 밤. 하지만 인생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더 큰 문을 열어주었다. 한 노인을 향한 작은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다. 만약 그때 그녀가 노인을 외면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좇아 면접장으로 달려갔다면 지금의 자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때로는 머리가 아닌 가슴이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고 그 길 위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든든한 동료가 함께 서 있었다. 미래그룹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여명의 중심에 김서연이 서 있었다.